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번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상 내년도 입시 일정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이 장기 이식 때문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 온전한 이종 이식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림당국이 산사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사태 위험도를 리 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예비 경보를 추가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고품질 과학 콘텐츠가 실제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신력 있는 콘텐츠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 자료로 쓸 수 있어 수업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 오후 5시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정부의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 정부가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 정부가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해도 신입생 정원은 이번 달 말 확정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의료계가 불복하면서 항고심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무시간 재조정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진료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증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진료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대별 증원 결정이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나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루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는 무관하게 대학별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40개 의대 가운데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한 비상회의체로 지난 3일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자체가 막히는 등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려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 안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일부 의대는 기존 학기 단위로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죠. 결정이나 그런 걸 대학에서 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학사 행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비상적인 사태들을 상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선 내년 6월까지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학기 일정이 9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수업이 정상화돼야 8월 말까지 한 학기분에 해당하는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각 의대에 긴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당장 의대본과 4학년이 집단 유급할 경우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공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이렇게 밀릴 거라서 내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없을 거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도 없을 거고 위기감을 지금 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탓에 신규 의사 배출 차질이 우려되는 역설적인 상황. 정부도 국가시험 일정의 조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참여가 끝내 없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의대 3,000명 증원을 제안했던 한 병원 단체 관계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과 소속 병원, 직책이 공개됐고 의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창립한 상급 종합병원보다 작은 종합병원 단체로 앞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해마다 3,000명씩 5년 동안 15,000명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영진 협의회장은 집단 테러가 너무하다고 비판했고 보건복지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일부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돼지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받고 퇴원한 환자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옮겨 심는 이종 이식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온전한 성공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살아있는 환자로는 처음으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리처드 슬레이먼 씨. 앞선 실패 사례와는 달리 예후가 좋았고 수술 2주 만에 퇴원하면서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Upon restoration of blood flow into the kidney picked up immediately and started to make urine. It was truly the most beautiful kidney I have ever seen. 의료진은 신장이 2년 이상 제대로 기능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환자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원인이 장기 이식 때문이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saw him in clinic on the day that he ended up passing, and so we had evidence of that his blood tests and urine tests showed that the kidney was working well. 장기 이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환자 대부분은 누군가의 기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 대신 동물 장기를 이용하는 이종 이식이 주목받는 이유인데 가장 큰 난관은 면역 거부 반응입니다. 슬레이먼 씨도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고 지난달 2번째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돼지의 나비 모양 면역기관인 흉선까지 함께 이식받았습니다. So I just took a chance, and worst case scenario, if it didn't work for me, it might have worked for someone else, and it could have helped the next person or the next person. 그러나 지난해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 2명이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숨지는 등 이종 이식의 성공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슬레이만 씨의 사례로 돼지 신장이 최소 몇 주 동안 투석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절실히 신장을 찾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연구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way we can honor Mr. Slayman's legacy is to learn from this experiment, learn from this procedure, and inform what we do next. I think the worst thing we can do is become too conservative and stop. YTN 장하영입니다.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년 당뇨 환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탄수화물을 먹으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쌀이나 밀가루에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은 원래 우리 몸을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겐 요주의 대상인데 최근 국내 중년 당뇨병 환자의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40에서 69세 14만여 명의 유전자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당뇨병 환자의 탄수화물 섭취율이 69%가 넘으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10%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뇨가 있는 그룹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특히 이제 69%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질병이 있을수록, 특히 당뇨병이 있을수록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 성분도 사망률에 영향을 줬습니다.
과일 등에 들어가는 천연당류는 1g 더 많이 먹을 때 사망률은 2% 증가했지만 설탕, 시럽과 같은 첨가당은 같은 1g을 먹어도 사망률이 18%나 높아졌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첨가당이나 가공으로 된 당보다는 천연당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지 않는 사람에게는 탄수화물 섭취와 사망률 사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뇨병이 없어도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이나 당뇨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루 섭취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5월) 중순 강원 북부 산간에 이례적인 대설특보가 내려진 뒤 산간 고지대를 중심으로 많이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소청대피소에는 자체 측정 기록으로 어제 오후부터 누적 적설량이 40cm를 넘었고 고성 향로봉에도 15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평창 대관령명에 있는 발왕산은 10cm 이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때 아닌 눈 소식에 해발 고도가 높은 강릉 안반대기나 평창 미탄면 청옥산 600마지기 지역 농가에서는 산나물 냉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으로 어제 저녁 강원 북부 산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잦은 호우로 산사태 피해도 컸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들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산사태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마을은 온통 쑥대밭으로 변했고 집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2022년보다 2배 늘어난 2,4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사태 피해의 81%가 7월과 8월 2달 동안 집중됐는데 지난해는 산사태 피해 통계를 구축한 이후 처음으로 5월에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되면서 산림청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해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강수 정보를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를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올해부터는 리 단위까지 세분화해 대피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제공했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현장에서 대피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양 함수 지수가 90%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100%에 도달하는데 최소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산림청에서 기존 경보 단계에 앞서 예비 경보를 제공하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 메시지로만 제공했던 산사태 예측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이중 전송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합니다. 극한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고 첨단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된 산악기상 관측 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호주 기상청은 올해 말 엘니뇨가 사라지고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능성은 50%라고 예측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엘니뇨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기상청은 2021년과 2022년 호주 동부에 홍수를 일으켰던 라니냐가 올해 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라니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과거에도 라니냐 가능성이 50%에 이르면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평년의 경우 라니냐 가능성이 25% 수준이지만 지금은 평년의 2배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상학자들이 태평양 수면 50에서 150m 아래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물 흐름을 관찰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차가운 물이 표면 가까이 상승하면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구마모토현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에서 화산 활동이 강해져 분화 경계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아소산에서 어제 오전 9시쯤부터 미세한 움직임의 진폭이 큰 상태로 지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실시된 현지 조사에서는 이산화황 방출량이 하루 1,600톤으로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5단계로 나뉜 아소산 분화 경계 수준을 1단계에서 분화구 주변 규제를 의미하는 2단계로 올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 1km 지점까지 영향을 미칠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카다케 제1화구는 지난 2021년 10월 분화했고 당시 고온의 분출물이 흘러내려가는 현상인 화쇄류가 화구로부터 1km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과학교육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을 넘어 눈으로 보고 실험하며 직관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고품질 과학 콘텐츠가 실제 학교 교실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의 과학 수행평가 시간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는지를 다룬 5분 남짓한 다큐멘터리를 다 함께 시청합니다. 실시간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근거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영상에서 본 대로 분말을 이용해 지문을 채취하고 유형을 분석해 역으로 지문 주인을 특정합니다. 관찰한 결과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평가 대상인데 수업이 끝나면 지문 연구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합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을 때가 더 좀 관심이 더 생기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과학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YTN 사이언스 콘텐츠는 국가 예산으로 제작돼 교육 목적으로는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는 지난 10여 년간 TV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왔는데 공신력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교육 현장에서 특히 호응이 좋습니다. 수업 자료를 YTN 사이언스 콘텐츠로 대체하면 수업 내용을 보강하는 데 추가로 시간을 쓸 수 있어 수업이 더 풍부해진다는 반응입니다. 옛날에는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직접 PPT를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시간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정지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PPT 자료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선 과학 전문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가 전 세계로 송출될 만큼 성장했고 중국에선 CCTV10, 일본에선 사이언스 채널 등 과학 전문 콘텐츠 채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데 과학 전문 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과학 영상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과학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공신력 있으면서 교육 현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과학 전문 채널 콘텐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구글이 음성과 이미지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출시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오픈AI의 최신 챗GPT와 함께 사람을 닮은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사무실 책상을 보여주며 구글 개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이미지와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개인 비서 기능입니다. 과거 텍스트를 일일이 입력해 검색하던 것을 사람과 대화하듯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An agent like this has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our complex and dynamic world just like we do. It would need to take in and remember what it sees so it can understand context and take action. 또 100개의 이메일이나 1시간 분량 동영상 검색 결과를 단 몇 초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포함된 새 검색 기능을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하고 연말까지 10억 명 이용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비디오 모델 비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화 제작 소프트웨어도 함께 배포한다고 밝혀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Gemini with multimodality, long context, and agents brings us closer to our ultimate goal, making AI helpful for everyone. 하루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AI도 새로운 챗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으며 대화하고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나 그래프도 척척 풀어냅니다. Is it subtraction? Close, but think of the opposite of multiplication. Because 3x means 3 times x. SF 영화 속에서 보던 사람 같은 AI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첫 번째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 발사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보잉은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내고 스타라이너의 추진체에서 헬륨가스가 새어나오는 등 새로운 기술적 문제가 나타나 발사 일자를 오는 21일로 재차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은 지난 6일에도 스타라이너 발사를 2시간 앞두고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다며 발사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우고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러먼도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이 지난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ICT 수출액이 170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53.9% 늘어난 99억 6천만 달러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품목 모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시장 성장과 IT기기 수요 회복 속에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수출 증가율은 중국이 43.7%, 미국이 24.6%를 보이는 등 주요 지역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270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머리띠에선 발암물질이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DBP가 기준치의 270배 검출됐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도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장년 당뇨 환자에게는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당류가 많이 들어있지만 방심하기 쉬운 게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한 병에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 넘는 당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는데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제품 함량을 잘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